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 서울 캠퍼스 타운 웹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대표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6월 26일 세미나는요,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과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이 함께할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에 레디블룸 박규민 대표님께서 작은 브랜드가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 20분 정도 세미나 진행하시면 저희가 각 대표님 세미나 이후에 잠깐씩 Q&A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하여 대표님들께 문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공유 중지하고 대표님 공유해 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음, 아,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블룸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디블룸 대표 박규민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도 좀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 브랜드를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저희 경험담을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작은 브랜드가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일단 레디블룸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생기 있는 하루를 위한 건강한 습관을 전하는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어, 고단백 저당을 원칙으로 하는 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식품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에 들어가 있는 블룸이란 단어가 꽃이 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기가 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가 일상의 생기를 전한다고 이제 믿고 있어서 고단백 저당을 원칙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지금 2021년도 11월쯤 저희가 런칭을 했고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매체들을 활용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브랜드를 이제 인지도를 쌓아왔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런칭하고 1년 좀 넘어서 누적 매출 8억을 달성을 했고요. 그 재구매율도 28%로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단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해가지고 뭐, 퍼포먼스 마케팅, 뭐 SEO라고 해서 검색 엔진 효율 최적화하는 거, 그리고 뭐 체험단,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이런 다양한 마케팅 수단들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대표님들이시라면 굉장히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대행해주겠다 아니면 뭐 체험단 해볼 생각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연락도 많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일단 이런 기술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일단 저희 고객 그리고 타겟에 집중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제품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서비스를 새롭게 알려야 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고단백 저당을 원칙으로 하는 식품 메인 브랜드로 이제 프로틴 그래놀라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온라인 중심으로 현재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하면서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메인 채널은 지금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게 됐는지부터 꼭 제가 이제 진행한 방법들이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여러분은 브랜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일단 먼저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학교 때 보면 뭐 1일 오프 같은 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일 오프 같은 거 보면 약간 이렇게 초대장도 뭐 만들고 막 길바닥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도 하고 막 길거리 홍보도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우리의 1일 오프에 잘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홍보도 약간 이런 형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브랜드를 방문할 혹은 경험할 분들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곧잘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작업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그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한테 뭐 이렇게 서비스나 또 대표님들 만나면 근데 타겟이 누구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보면 뭐 20, 30대 여성 뭐 아니면 20대 대학생 뭐 40대, 50대 남성분들 뭐 같이 타겟이 굉장히 광범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20, 30대 여성 뭐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전공을 어 이제 경험 전공을 졸업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같은 20, 30대여도 다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우리의 페르소나를 더 굉장히 깊게 파고들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사실 막 이렇게까지 너무 세세하게 타겟을 짜다 보면 막 너무 그 안에만 매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타겟을 정말 정말 명확한 페르소나로 잡고 나면 그분들을 이제 기점으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사가 이제 뭐랄까 비슷한 분들이 조금 더 붙고 그분들의 관심사 비슷한 분들이 또 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이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고객에 굉장히 집요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 분석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을 하나 내가 창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옷 브랜드부터 거주 환경이 뭐 원룸인지 아파트인지 그리고 팔로워하고 있는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분들 뭐 사용하는 향수 브랜드, 직장, 뭐 전공, 좋아하는 취미, 자주 가는 식당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겟 자체가 이제 좀 운동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운동도 즐기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계속 여러 가지를 이제 뭔가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뭐 고수입의 20, 30대 이제 한 31살의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당 같은 것들도 약간 만들어 먹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약간 저도 따로 이런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타겟분들도 저희 타겟에 비슷한 분들을 막 팔로우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해보고, 막 이분들이 나가는 이런 운동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막 같이 나가보고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분들이 어떤 걸 반응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뭐, 어떤 걸 먹는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타겟을 설정하고 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는 뭔가 내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으로 약간, 요즘 뭐 20, 30대 여성분들은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저런 브랜드 좋아하지 이러면서 미디어 매체에 나와 있는 것들만 이제 많이 조사를 하시는데 사실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 되게 깊게 들어가 보면 진짜 소소한 뭐랄까 디테일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당도의 제품들을 좋아하는지 뭐 막 이런 것까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분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처럼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에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요즘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행동들을 다 하나하나 면밀히 이제 좀 분석을 한다든지, 제가 아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된 이제 그 서비스를 준비를 하시는데, 집에서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반려동물 있는 곳에 막 찾아가고, 그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 같이 막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그 행동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서 되게 서비스를 디벨롭 해가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약간 간접적으로라도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약간 여러분들 타겟 고객에 좀 더 친해지고 더 많이 소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저희 브랜드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타겟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사나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이런 샐러디라고 이제 샐러드 브랜드와 같이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단순히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웹툰 작가님과 함께 콜라보해서 웹툰 시리즈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저희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계시는 인플루언서 분이랑 같이 콜라보로 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희 고객에게 맞는 분들한테 계속 저희를 노출을 하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작은 이런 브랜드나 스타트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예산이 없잖아요.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다 발로 뛰어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런 퍼포먼스 대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막 이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객들이랑 친해지고 돈이 좀 덜 드는 방법으로 이분들 삶 속에 저희가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는데, 고객 분석이랑 이렇게 분석한 고객에게 맞는 홍보만 하면 과연 끝이 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객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브랜드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갈 때 같아요. 저희가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금방 떠나는 게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 같은 고객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AARRR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객 여정을 이제 뭐랄까 스텝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그 전략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객의 의사 결정의 단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저희의 어필과 그리고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 고객이 처음에 저희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고객이 저희 걸 한번 구매해 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저희 거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그런 VIP 분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게 다 스텝별로 전략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달라서 이런 스텝별로 좀 어떻게 저희가 고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단순히 그냥 구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고객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스텝별로 좀 고객들한테 어떤 점들을 어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 고객들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까지 어떠한 허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엑셀로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그 스텝별로 맞게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매 결정 단계별로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굉장한 딥한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고객을 불러오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관리해서 매출을 내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 뭐 이렇게 한 번 단순 뭐 선물하고 끝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면 재구매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들을 저희가 취할지 굉장히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세세하게 전략을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인지 단계에 있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저희 건 이제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런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이제 오픈을 해서 좀 저희 걸 시식도 해보고 저희 브랜드의 결이라든지 저희 브랜드의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조금 직접 만나보실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했고 이때 막 저희가 뭐 알바생 고용할 때도 저희 브랜드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생기 있는 이런 좀 밝은 분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 자체에서도 저희 브랜드가 계속 녹여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께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걸 구매를 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좀 일상에 생기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식으로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브랜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이 하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VIP 저희 구매를 많이 해주신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떤 점들이 좋았고 뭐 저희 브랜드를 왜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좀 VIP 키트를 따로 이제 에디션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VIP 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고객을 잘 세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고객이 잘 세팅됐다면 그 고객들을 계속 저희 브랜드 안에서 놀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고객들을 유치를 잘 했는데, 고객들까지는 잘했는데, 고객한테 정말 매력적인 어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 이제 대표님들 만났을 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부분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뭐랄까, 비우고 줄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준비를 했고요. 어, 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도 그 여러분의 서비스나 제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시는 함정은 이 투자자에게 어필하는 거랑 고객에게 어필하는 게 사실 다른데 그게 좀, 뭐랄까, 그거를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투자자한테 어필을 할 때는 저희는 푸드 업사이클링 원료를 활용한 단백질 기능 식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푸드테크 기술 회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닭가슴살 한 팩 분량의 단백질을 그래놀라 한 그릇으로 드실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점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뭐랄까 매력을 느끼는지 굉장히 분석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어, 좋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제품을 어필할 때, 저희는 뭐 방부제도 안 들었고요. 뭐 소량으로 고단백 식사도 가능하고요. 푸드 업사이클링 원료도 들어가고요. 뭐 비건 제품이고요. 뭐 탄수화물도 더 적고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나열하듯이 이런 어필을 하면 아마 어필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각인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렇게 수많은 정보와 브랜드가 노출이 되는 요즘 정말 타겟 고객한테 제품이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핵심만 계속 강조해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고객들한테 가장 어필이 되는,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포인트, 그 한 포인트만
계속해서 노출을 여러분이 이건 이 정도로 노출을 하면 고객들이 좀 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도 노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브랜드를 매일매일 보고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질릴 수 있지만 고객들은 저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 그 고객들한테 계속 각인이 되게끔 정말 저희 브랜드는 닭가슴살 한 팩의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말고 저희 거 드세요. 저희 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많은 이제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 중에서 이게 줄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을 두 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면 충분하다랑 미친 듯이 심플. 이거는 아마 조금 이 내용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고객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고 계시는 한 30분의 대표님들께 너무나 유용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대표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원래 이 주제가 아니셨고, 식품 제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시다가, 오늘 이 네네. 주제로 이제 바꾸신 것만 하더라도 아마 오늘 타겟에 맞춰서 오늘 타겟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듯이 이렇게 핀셋을 꽂아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쏙쏙들이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저 역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이야기 전달해 주신 박규민 대표님께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채팅창에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하신 거 한두 개 정도 남겨주시면 제가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그다음 세미나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혹시 아직 나는 생각 중이고 듣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제가 아마 이제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면 레디블룸의 인스타를 또 들어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인스타를 다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계정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네. 계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팔로워들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닭이 음.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긴 할 텐데 어쨌든 봐주는 팔로워들을 좀 많이 늘려가야 네,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또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이 SNS 채널 상에서 이 고객층을 확보하실 때 도움이 됐었던 노하우나 전략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일단은 팔로워를 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보를 굉장히 추천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타겟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서 같이 뭔가 제품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뭔가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팔로잉 이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사실 저희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팔로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랑 비슷한 부류의 그런 브랜드들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해서 팔로워들을 좀 많이 늘리는 방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팔로워 분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팔로워 분들한테 저희가 서베이를 받았었어요. 어떠한 콘텐츠들을 좀 저희가 보여줬으면 좋겠냐,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팔로워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팔로워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계속 좀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냥 단순히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고객분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조금 저희한테 궁금했던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해소를 해주면 팔로워 분들이 자연스럽게 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저도 아까 대표님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저는 MBTI라는 심리검사 도구를 이제 B2B 쪽으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만드는데 이런 거 콜라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아, 어떤 타겟은 어떤 ENFP는
이 그래놀라를 어떤 식으로 먹는다. 뭐 네. ISTJ는 뭐 어떤 식으로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봐도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런 형태들로 다양하게 콜라보들을 연결해 갈 수 있다라는 답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 우리 두 번째 세미나 진행해 주실 임동영 대표님께서 경쟁사 대비 차이점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워낙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 경쟁력, 경쟁사 대비의 차이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이 질문 정말 많이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사실, 경쟁사 대비의 차이점은 저희가, 제가 아무리 다른 데들보다 정말 우월한 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해도, 막 그거를 카피하거나, 그거를 뛰어넘게끔 막 오버 스펙을 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또 생겨나요. 왜냐면 잘 되는 시장에서는 또 그만큼의 또 이게 잘 된다 생각해서 또 경쟁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다른 데들보다 이런 게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이런 가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존에 저희를 계속 이제 이렇게 흥미로워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브랜드로서 이제 차이점을 조금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저희가 많이 아는 삼성이랑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삼성에 비했을 때 그렇게 스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지만 애플을 다들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애플만의 그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매력 때문에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그런 스펙보다는 좀 더 매력 있는 그런 그 고객분들이 좀 찾고자, 친근하게 느끼고자 하는 브랜드로 좀 어필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대표님 VIP 고객분께 직접 통화도 하셨다 하셨을 때 그 통화까지 받으신 고객분은 이탈하지 않지 않으실까, 늘 네네. 기억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이런 핀셋 전략들이 또 이렇게 작은 브랜드가 브랜드를 알려가는데 좋은 노하우가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브랜드 알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좋을 세미나의 내용들 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우당 네트워크의 임동현 대표님 세미나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위기의 스타트업이죠. 지금 투자 혹한기에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위기의 스타트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임동현 대표님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진행해 주실 예정이어서요. 대표님 장표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이,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잘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보내주신 이미지로 했는데 왜 저는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배경 화면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보입니다. 아, 아주 예, 네, 예, 아직까지 잘 네네, 보이니 걱정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해주셔도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 캠퍼스타운 소속 우당네트워크 대표 임동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만한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사실 되게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사실 좀 어그로 끌려는 것도 좀 있었고요. 사실 그래도 이걸 듣고 나면 그래도 그 정답이 조금 보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피봇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생존 전략이라는 좀 타이틀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회사 소개 먼저 간단하게 먼저 좀 해드리면 2019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5년 차인데요. 네, 아직 좀 19년에 창업해서는 뭣도 모르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뭐 정창사라든지 초기 패키지 뭐 이런 거 좀 진행하면서 이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좀 팁스 사업화 선정되고 뭐 과제들이 선정되면서 조금 기반을 갖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올해 혹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올해만 과제를 한 14개 이상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많은 과제를 수주해서 힘든 상황에 좀 그런 과제로 좀 지원금을 좀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올해 좀 더 많은 과제에 좀 힘을 썼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열심히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당은 벗들이 모이는 집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버드의 집당자 이렇게 해서 벗들이 모이는 집이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차인데 처음에는 이제 바이오 실험 대행 쪽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생명과학 쪽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 해가지고 바이오 실험 대행을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현금 융통을 위한 그런 서비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R&D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현재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제 좀 서비스를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로 저희가 질환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11월쯤에 저희 서비스가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아토피를 위한 그런 케어 제품들까지 같이 해서 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제품까지 같이 하는 그런 해 좀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좀 제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은 싫어하는 관점에서 너무 많은 걸 한다. 하나에 집중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더디더라도 그 세팅이 조금씩 진행됐고 그게 이제 기반이 다져져서 올해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뭐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콜라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혹시나 이걸 듣고 좀 같이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제가 먼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레드블룸 대표님 쪽이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 추후에 다 발표하신 대표님들과도 뭔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먼저 오늘 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실 좀 너무 좀 저보다 더 사업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저희 타겟은 제가 오늘 만든 타겟은 창업 1, 2년 차 대표님들 쪽으로 좀 제가 과제를 좀 정했고요. 아니 그 고객을 듣으신 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좀 잘 수주하기 원하시는 대표님들 이게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생존 전략이 필요하신 대표님들 위주로 저희가 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초기를 탈피하려 말랑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창업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가 어떻게 리더십을 보이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대표가 그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숫자로 보여주던, 매출로 보여주던, 과제 따오는 걸로 보여주던, 뭐 네트워킹으로 보여주던 뭔가 보여줘야 그 밑에 직원분들이나 혹은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오고 그게 저절로 그냥 리스펙이 생긴다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그걸 잊지 마시고, 여기 가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좀 당당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앞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대표라는 거를 선택하고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시고, 좀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걸 계속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면 커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잘 되면 잘 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려워지는 게 대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삼실이라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실, 진실, 절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성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 일찍, 뭐,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뭐 그런 것 수도 있고, 어쨌든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걸 성실하고 생각을 하고, 진실은 어쨌든, 고객에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고객이나 혹은 어떤 서비스 대상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절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겸손 없이 고개가 가벼워야 된다. 계속 인사하고, 뭐, 고객들에게도 항상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기회가 많이 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성공 삼실을 항상 새기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3요소라고 제가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자금이고 두 번째로는 공간 그리고 세 번째 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어, 테크나
기술이나 파이낸셜, 자금이나 마케팅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르게 자금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랑 공간이랑 팀워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금은 뭐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런웨이가 떨어지면 사실 뭐 융자라든지 혹은 뭐 투자가 빨리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투입하다든지 해서 어쨌든 버텨야지 다음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좀 항상 대표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획별로 그래서 CFO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CFO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은 좀 그런 것들이 대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CFO가 이렇게 딱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좀 CFO가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과 좀 아직은 뭐 CFO 이런 게 필요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으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금의 종류에 우리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게 뭐 자기 자본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융자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금. 근데 투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뭐 제조가 아닌 이상 스타트업 청년 뭐 요즘에 좀 좋아지긴 했으나 1억에서 2억 정도 그리고 근데 투자금도 사실 요즘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는 좀 아니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초기는 아직까지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뭐 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억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그 이후 1억 사실 런웨인 하는데 6개월이면 아마 6개월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1, 2억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그 라운드 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검증하는 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뭔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수주하기는 어렵다. 물론 되게 나이스한 케이스로 뭐 IR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건 진짜 나이스한 경우고 결국 대표는 리스크를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좀 어렵고 3번은 사실 3번도 지원을 하고 나서 뭐 선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어쨌든 선정이 되면 또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습니다. 1, 2번으로 가기 위해서 3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과제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 과제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신보라 기보나 신보는 중진공 정도가 있지만 어쨌든 갚아야 하는 돈이고 그다음에 매출이 없으면 2억 이상 힘들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게 트랙션이 그러니까 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됐고 그 고객을 토대로 내가 얼마만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를 증명하지 않으면 요즘엔 절대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드는 가능해요.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과제를 어느 정도 수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과제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과제가 많은 만큼 뭐 그만큼 뭐 리스크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좀 번외로 따지고 어쨌든 우리나라만큼 과제가 많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제들 최대한 활용하셔서 저 1, 2번 융자라든지 투자로 가기 위해서 좀 기반을 다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비 초기 도약은 다 알고 계시고 창업, 디딤돌 그다음에 R&D 과제에서 특히 많고 또 5번 바우처 같은 경우에 저도 몰랐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까 콜라보를 통해서 바우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랑 관련 없는 그런 ICT랑 엮어서 바우처 되게 큰 그리고 금액도 되게 크더라고요. 저도 제가 몰랐던 부분에서 제가 놀랐는데 금액도 되게 크고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과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생태계 조선 쪽에서 이제 예비부터 저희가 상장할 때까지 요 정도까지 다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또 지자체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냐? 저는 평가 항목 필수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구나. 평가 들어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뭐 질문도 많이 하시지만, 결국 그 질문보다도 그 평가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게 그 심사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평가 항목에 우리가 제대로
그 부분을 설명해 놨는가, 들어가 있느냐, 요것만 되더라도 기본은 갑니다. 기본 서류는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되면은 사실 운 조금 하고 그날 뭐 나를 좋게 봐준 심사자들이 있냐 없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류만 통과되면 대면에서 좀 해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 확인 항상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량 및 정성적으로 지표 설정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들 사람들에게 통하면 뭐 금방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서류가 통과된 다음에 발표를 하는 항목인데요. 어, 뭐 초창이나 대부분 비슷해요. 다들 이 컨셉으로 발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아이템을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 평가 항목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만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하시고 그래서 과제는 과제대로 지원하면서 자기 챙길 건 챙기시면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표를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 항목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네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 결국 돈 벌 수 있느냐, 그리고 딴 데 차별성, 딴 데랑 뭐가 많이 다르냐. 그러니까 결국 심사위원들 질문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평가에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해보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기타. 근데 기타는 그렇게 크게 대부분 다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많이 해보신 분들, 그리고 또 자기가 IR을 많이 해보신 분들 경우에도 질문 나올 게 되게 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리스크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을 해서 질문 대답해 가면 충분히 과제 선정에 있어서 좋은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아토피로는 팁스로 선정된 게 아토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질환이었는데 그게 좀 다른 데이터 봤는데 조금 딜레이가 생기면서 제가 아토피를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토피를 가지고 제가 3월까지 한 50번의 IR을 했어요. 그래서 검증을 했죠.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올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리스크를 제가 다 리스트업 했고, 그래서 과제를 발표라고 하면 겁이 안 나요. 왜? 질문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만 잘하면 좋은 결과, 웬만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과제 수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심사자들이 이렇게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처음에 들어갈 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도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대면 발표할 때 태도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좀 젊은 분들이 좀 너무 겁먹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너무 또 건방지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정도 평균 유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뭐 질문에 갑자기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도 진짜 이상하게 생뚱맞은 질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미처 거기까지 질문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어그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전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간은 뭐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서울 캠퍼스타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혹은 정부 관련 공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간 쪽으로는 지금 제가 아는 대표님들도 스타트업 분들인데 공간 임대료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초기에 조금은 아니지 않나. 좀 뭐 어리석다까지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충분히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고 또 안 되면은 어 가까운 수도권이나 아니면 조금 원주, 뭐 강원도, 춘천 이런 데만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런 쪽은 지금 또 공간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하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이득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팀 빌딩인데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는 팀 빌딩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팀 빌딩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커지려고 하니까 이게 팀 빌딩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팀 문화도 사람들이 왜 그래서 팀 문화, 기업 문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구나를 느끼고 있는 중인데, 사실 처음엔 제가 원하는 스펙의 사람 또 경력자 데려오기 어려운 부분 당연한 거고, 이런 아까 말했던 과제를 통해서 인건비를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통해서 경력자라든지 조금 능력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또 그분들의 스펙을 보고 그 밑에 분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팀빌딩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무리 좀 팀원들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사람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안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챙길 건 챙기시고 또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하고 또 아픈 거 저희는 또 저희가 하는 목표로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기 회사가 조금 부족하니까 어떤 과제를 쓰더라도 아, 우리 회사가 이 R&D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게 아까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ICT가 아닌데 우리 식품 만드는 데인데 ICT 회사랑 뭔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부족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의 인턴, 뭐 숭실대나 여러 가지 저희 캠퍼스타운 출신, 캠퍼스타운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하고 뭐 기업부설 연구소나 벤처인 기업 인증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네트워킹 하시면서 지주회사 사실 좀 지분을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도 초기엔 좀 도움이 돼요. 나중에 저희가 커질 때 그 지분 다시 사오면 되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주회사랑 또 네트워킹하면 지주회사가 또 더 많은 사람들, 교수님들 혹은 또 어떤 기업들 연계해주면 또 그렇게 큰 과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중요하죠. 인증은 이제 컨설팅 주로 하는데 직접 하려면 시간과 돈이 좀 돈은 적게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지원, 우리나라가 정부 지원 과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처럼 정부 지원 과제 진짜 잘 돼 있기 때문에 인증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그런 바우처 사업에서도 인증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적극 활용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다음에 팁스가 초기에 가장 먼저 좀 되면 큰 힘이 되죠. 5억에다가 한 1억 6천 정도 두 가지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용 쓰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대표자가 쓸 수 있게끔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 되게 좋은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던 과제를 생각하고 앞으로 이건 더 커질 텐데 그만큼 또 이번에 경쟁도 치열하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운 좋게 작년에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됐는데 어쨌든 팁스가 되려면 그 팁스 운영사랑에게 티켓을 받아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발표가 잘 돼서 선정이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요것도 굉장히 시간이 조금 걸려요. 티켓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마다 발표를 하지만 돈이 입금되기까지는 꽤 걸려요.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입금 5억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1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2억, 뭐 3억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어쨌든 운영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티켓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피치덱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 발표하신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피치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랑 생각하는 거랑 또 투자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투자자는 리스크 먼저 보기 때문에 그 리스크 부분들을 잘 내가 뭐가 있을까 내가 잘 됐을 때 배 아파하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내 리스크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만들고 또 내가 무슨 말 했냐가 아니라 그 투자자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투자자 관점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IR 도는 게 최소 100번 정도는 도셔야 됩니다. 뭐 몇 번 돌고 나 안 돼 이거 아니고 100번은 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들 대부분 다 100번 이상 돌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건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하방,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리스크가 적은 부분에서 투자자는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기대 수익이 높으면 좋지만 사실 기대 수익을 시드 단계에서 검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팔로우나 뭔가 매출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거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압니다. 내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이게 과연 진단 같은 거를 의료 쪽인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쓸 수 있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질문도 맞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의사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자들 그 질문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거절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거절당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나랑 핏이 안 맞았다. 뭐 소개팅 했을 때 몇 번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소개팅도 10번 하면 한 번 잘 되니까 말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잘 안 맞으면 다음에 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대신 그 투자자들이 했던 말을 잘 기억했다가 다시 보강해서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소개받아서 가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돌리잖아요. 메일로 돌리거나 어디 데모데이 같은 데가 돌릴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IR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끝에까지 가지. 그걸 제대로 안 만들어 글씨로 다 써놓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답장도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여러분들 성과를 숫자로 잘 만들어서 우리 숫자로 보여주게끔. 그래서 얘네한테 투자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줘야 그게 좋은 IR 피칭이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성공한 IR 피칭 보시면 대부분 다 숫자나 고객 수로 많이 결부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 이유입니다. IR 짧은 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임팩트 있게 남기려면 결국엔 숫자, 뭐 시장 크기도 숫자로,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얼마를 점유할 수 있는지 숫자도, 그리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도 몇 개월 동안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제 지금은 조금 약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1,000억이다 이런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도표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발표 연습 무조건 외워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발표 영상 많이 찍어서 보시고 저도 많이 좀 힘들지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부족한 게 뭔지 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 스피치 꼭 한번 해봐서 자기 아이템 언제 어디서든지 툭 하면 나올 수 있게끔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띡 누르면 내 아이템 우리 회사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좀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항상 시간이 변하잖아요. 그 시장성 조사 자료 조사 2017년 자료 뭐 2019년 자료 대부분 한 번 해놓고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2023년이잖아요. 3년,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1, 2년 동안도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우리 시장 조사도 2023년에 맞춰고 혹은 2022년 없으면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비의 전략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꾸준히 하시는 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제가 뭐 신비의 전략을 드리고 싶지만 네, 그런 건 없다. 우리 더 열심히 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께서 이야기 주시는 거 들으면서 공부의 왕도가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또 쟁취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대표가 포기하기 전까지 그 사업은 망한 게 아니다. 제가 게을렀었구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우리 우당 네트워크의 임동영 대표님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IR을 돌려보지 않았고, 그리고 뭐 기껏해야 뭐 데모데이 이런 거 활용해서 한두 번밖에 안 해보고도 위축되더라고요. 이게 막 투자자분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면, 그러게 나는 왜 이것도 생각 못했지, 저것도 생각 못했지, 이러면 내 아이템을 또 다시 피벗해야 되나 하는 이제 위축도 좀 되고, 고민도 좀 되고 그랬었던 저의 기억들도 새록새록한데, 대표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대표님께서 100번에, 100번이 넘는 이 발표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정보 과제들을 발표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으신 인상 깊었던 질문과 내가 이 질문 참 답변 잘했다 하셨던 기억들이 좀 있으시면 저희가 다음번 정보 과제 혹은 IR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기억에 남는 질문과 기억에 남는 나 이거 참 답변 잘했다 하는 답변들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시드 받을 때 기억이 나고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더존 비지온이라고 우리나라 ERP 1등 회사인데 거기 회장님 앞에서 시드 투자 때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회장님이 IR 하러 보러 안 오는데 우연찮게 보러 와서 제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발표할 때 안 떠는데 진짜 한 장 한 장 발표하면서 떨었던 기억이 나고
다 듣고 나서 30분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30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대꾸하면 안 될 것 같고 들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30분 하시고 투자해줘 라고 딱 말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때 좀 기억이 남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진짜 듣기만 했습니다. 그냥 아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잘 듣고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약간 중간중간에 끊었으면은 아마 다른 이제 이사님들이 말하기로 아마 힘들었을 텐데 그 30분 동안 잘 들어주셔서 아마 된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때로는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제 때는 어 뭐 제일 뭐 그 잘할 수 있어요? 뭐 돈 매출 얼마나 좀 뭐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실 다들 대표님도 준비해 갈 거예요. 아, 이 질문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펜딕스에 이 장표를 하나 만들어 가요. 보통은. 그래서 그 질문 나왔을 때 아싸 하면서 이제 속으로 아싸 하면서 딱 뒤로 넘기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엉뚱한 거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고 사실 애펜딕스 준비해 갔을 때는 그걸 펼쳐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연찮게 뭐 우리 회사 경쟁사 대비 우리가 월등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는 이런 말씀 좀 아까 못 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IR을 또 만들어가는 방식에서 우리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식 주주 하나 한 개의 가치 우리 회사 가치가 지금 0원이다. 근데 우리보다 기술이 비슷하거나 또 안 되는 데는 지금 가치가 1,000억이다. 그러면 투자자님은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투자하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IR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이템을 막 좋다 이게 아니라 딴 데 대비 우리의 그 주가, 주식 그런 한 주 한 주의 가치에 따라서 발표 자료를 만들면 발표가 약간 스타일이 이제 이걸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IR을 좀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저도 그걸 몰랐다가 최근에 이제 돌면서 좀 느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랑 비슷한 경쟁사 대비 걔네 기업 가치도 되게 정보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얘네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거고 얘는 투자는 어쨌든 하방이라든지 뭐 돈 날릴 일은 없겠구나. 어쨌든 지금 걔네 경쟁사는 이만큼 가치를 갖고 있고 얘는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충분히 좋은 디펜스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허를 찔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발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을 잘 답변하셨는지 더 잘 듣는 게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 아까 대표님 그 세미나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들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갈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의 한 수를 공유해 주신 오당 네트워크의 임동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정부 지원 과제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임동현 대표님 이어서 한국외대 캠퍼스타운의 그리닝 김기현 대표님께서 문과생 어떻게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창업 이야기들 전해 주실 예정이어서요. 김기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소리 잘 들리고요. 제가 공유 중지해서 대표님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 이어가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주그리닝 대표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대표님들께서 되게 많은 좋은 정보를 주셔서 되게 좋았는데요. 저는 일단 우당 네트워크 임동영 대표님처럼 진실, 가식이 없고 그리고 절실, 겸손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주셨던 그 팀 구성. 저는 IRDA를 나가서 수상을 해봤지만 저희는 다 학부생, 심지어 대학도 졸업 못해서 고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MIT에서 전부 다 졸업을 하시고 창업을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기술 기반 창업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저는 되게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저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내가 이 창업이라는 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그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빠르게 성공하는가 보다는 나 자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창업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IRD나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한 3, 4개 정도 이제 선정이 되었고 수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원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전원 문과생들 그리고 아직 대학생 심지어 20살도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창업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란 사실 간단합니다. 창업자의 현황과 아이템을 분석해서 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무리한 신청 자격을 갖추어서 아이디어를 정의하고 그 시장 규모와 목표 매출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서 근거를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원론적인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대도전 패키지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100여 개의 창업 지원 사업에 약 1조 5천억 원이 집행되는데요. 현실은 기술 기반 창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업의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가점이나 인공지능 분야 혹은 ICT 분야에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 문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도전을 할 때에는 사실 창업 지원 사업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새로운 소재와 자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도, 잊혀져가는 것을 기억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업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구밭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셜 임팩트 같은 IRD의 기념품으로 되게 많이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 기업의 소셜 미션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텃밭 농산물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가 수제 비누를 생산하는 장애인형 모델로 고용형 모델로 이제 성장을 하였는데요. 연매출 15억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업도 수제 비누 제가 써봤지만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 엄청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가 이 기업을 성장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기반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기업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보청기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고객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안경과 휠체어, 시력을 보존하는 안경이 있듯이 청력 또한 보존을 해야 된다. 내 청력이 저하되는 게 나이 들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온 가족들이 청력 저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런 아이템을 통해 이제 사업을 정의했는데요. 결국 한국 소셜벤처 대표 최초로 2019년 파리에서 OECD 연설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력을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잘못 와가지고 그 모어덴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지금은 조금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새 것의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하거나 잊힌 것의 새로움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폐 자동차에서 수거한 폐 가죽을 업사이클링한 아이템을 많이 가방, 지갑, 카드 지갑 등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메시지 자체는 사실 새 것, 항상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신제품, 신상품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더
익숙하거나 익힌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었다는 대표님의 브랜드 철학이 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포인핸드라는 기업은 이제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세상에 알리는 플랫폼으로서 지금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반려동물 플랫폼 1위인 가장 큰 이유는 하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네,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양하는 어플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반려동물을 구매하고 그 샵에서 구매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곳에서 이제 포인핸드 대표님께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고 유기동물에 대한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알게 되시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루어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V핀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매출이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들의 일상을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의 뜨개질 혹은 다른 이런 경험이 담긴 기술을 이용해서 뭐 손뜨개질, 수세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브랜드, 마르코로호라는 브랜드가 판매를 해주는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데요. 이런 할머니들의 일상을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브랜드 또한 시니어 고용과 복지를 통해 한 12분 정도의 할머니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이 정부 지원 사업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 정말 사회에는 엄청 급변하는 세상이야. 정말 ICT 발전하고 문명이 너무 발달화돼서 난 진짜 이런 것도 생겼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외부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싶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비로소 설레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은데 금산이라는 그 충청남도 금산군의 이제 전경입니다. 제가 이 금산 고향 땅에 이제 3년 정도 전에 한 2년 정도 이제 금산의 고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향 땅 충청남도에서 청년 이탈률 1위이고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아마 이제 2년 뒤쯤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에는 내가 뛰어놀던 이 고향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빈집이 너무 많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의 그 값어치를 매기지는 않는 것일까? 왜 지역의 유지들은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사라져가는 그 이름을 왜 기억하지는 않는 것일까? 신생아는 막 금산군 뭐 첫 번째 올해 첫 번째 아이 탄생 해가지고 막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지만 이 마을을 지켜가던 어르신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저는 조금 집중하고 이 지역을 조금 더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사실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창업은 고객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신 한 거지.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거창합니다. 이 금산군 청년 활동 인구 감소율이 충청남도 1위이며요. 인삼 산업은 사양화되고 정관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지역 농가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은 심각하고 초고령화 지역은 정말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사회적 메시지는 사실 그러니까 좀 바꿔보면 사실은 저 친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고향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마을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요. 일자리가 없으니 저도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사라져가는 고향에서 시장과 마을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단순하고도 정말 명료한 이 한 문장으로 저는 이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왕관의 무게,
정말 무겁습니다. 모든 대표님 그리고 훌륭하신 대표님들께서도 초기 단계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무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설레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인삼이라는 금산 인삼 유명하니까 금산 인삼을 조금 더 개선하고 어떠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장에 이 인삼을 접목해보자라는 이제 소셜 미션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정말 수없이 회의를 하고 수없이 샘플링을 하고 공장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홍삼이 쓴데 이 뿌리, 칡뿌리 몸에 좋은 건 써라는 편견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쓴 약초들을 넣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러한 것을 개선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저희 시제품입니다. 500박스 정도를 그냥 무료로 MVP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제 이 홍삼이라는 고유의 쓴맛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정말 8번 정도의 MVP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진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약 2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길을 왔던 것은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자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결심했다면 내가 이것을 이 세상에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증명하는 것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년에 걸쳐서 결국 이제 완제품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을 내놓고서도 사실은 저는 고객 정의,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헤매고 많이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어떠한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고객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또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나에 대한 나를 잘 아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계획에 그리고 이루지 못한 목표에 실패한 관계에 절망하지 말고 모든 대표님들께서 행복한 사업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그리닝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님께 혹시 그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줌 채팅창에 질문들 올려주시면 질문 한두 가지 전달 드리고 다음 세미나로 연결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대표님 세미나 이렇게 들으면서 어머, 레디블룸 대표님이랑 콜라보 하셔도 좋겠다. 뭔가 이 건강식품들에 대해서 연결해 주셔도 참 좋은 고리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먼저 질문 드리면 한 가지 궁금했었던 건, 일단 시작은 그 대표님 계셨던 그 지역사회에 이 이탈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관점에서 이 홍삼이라는 브랜드들을 이제 쭉 가져가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팀원분들이 그쪽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 정부 과제들을 구현해서 가시는지, 순간 궁금한 건 정부 지원 과제들은 어쨌든 이제 정부 과제들이 기술로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건 이제 미래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키워가는 것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될 이런 사회 공헌이나 꼭 필요한 이런 지역사회 공헌들의 관점들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대표님께서 이 정부 지원 과제들을 이 일자리 창출하고 이 제품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료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삼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청년 농부, 귀농을 한 청년 농부랑 계약 수매를 해서 오로지 이제 청년 농부로부터 지금 농작물을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냥 캠퍼스 타운에 있지만 저희의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청년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청년 직원이죠. 그래서 저희 청년 직원을 고용하여서 지금 뭐
언일제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파트타임 잡으로서 이제 고용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있고 이 제품들을 조금 더 양산화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저희 멤버들에는 이제 서울 토박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서울 토박이들이 이 지역에 처음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그 지방을 경험하고 로컬의 특성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로컬의 매력을 느끼면서 조금 더 그 친근감을 느끼고 왔다 갔다 교류가 왕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줬던 것들이 사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요. 그래서 로컬에서는 정말 내가 다원이고 내가 정말 꿈꾸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사실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창공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밝은 것 같다. 각 분야에서 머리를 싸매고 각 분야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 더 나은 미래들을 꿈꿔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주제로 협동조합 소셜비즈 N의 조윤숙 이사님께서 세미나 진행해 주실 예정이어서요. 조윤숙 이사장님. 네, 소리 들리나요? 네, 소리 잘 들립니다. 공유해 주시고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죠? 예. 네, 잘 보이는데 순간 하울링이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계속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여기 현장 잠깐만요. 됐어요? 네. 저희 지금 다른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에 다른 기업분들이 다 같이 계시는 공간에 있어가지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방금 김기현 대표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중간에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해답이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 주제라서 오늘 아무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신대 캠퍼스타운 소속의 협동조합 소셜비즈엔 이사장이고요. 저희 협동조합 소셜비즈엔은 한신대학교 출신의 석박사 연구자들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을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네트워크와 협력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창업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협력과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주제로 갖고 왔고요. 저희 소셜비즈 N의 N도 그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게 주제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 저는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정글 같은 세상에 이렇게 던져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요새도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만물은 서로 돕는다고. 특히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진화되고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우리는 사실 이 뒤에 얘기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다 알고 있지만요. 한 10년 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여기서도 아마 대부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구나, 우리의 본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은 읽으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좀 다른 입장에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이기적인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인데 혹시 기회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엘리너 오스트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정치학자였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전 세계 수많은 지역 공동체 공유지들을 조사했는데 실은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상을 받았습니다. 마틴 노학이라는 사람은 하버드대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사이언스의 협력의 진화론이라는 내용들을 발표했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 외에도 자연 협동이라는 것들을 제3의 진화 원칙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크로포트킨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맹자도 우리한테는 그런 그 성선설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 위키피디아나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 회사의 그 내용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협력해서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수익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펀드미 같은 그런 사이트도 있고 뭐 바스켓이라든지 우리 다양한 그 후원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경쟁하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닐까요? 스웨덴에서 하나의 그 실험이 있었는데요. 헌혈을 하면 돈을 주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헌혈을 하는 게 아니라 헌혈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혈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을 기부하도록 바꿨더니 다시 헌혈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사실은 다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기적이라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적인 사실들을 전체의 진실로 만들었던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어떤 연구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개인의 이기심 또는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류적인 얘기가 된 거는 냉전 시대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하기 위한 신화였다. 역사적 편파성이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500년밖에 안 된 개념이거든요. 사실 인류가 100만 년이 넘도록 사회적인 존재였는데 이제 개인화되고 개인이 중요해지고 이기심과 경쟁이 주류의 그 이야기가 되었었던 거죠. 심리학자인 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똑같은 실험을 줬는데요. 그 한쪽에는 이게 공동체 게임이라고 전제를 달았고요. 다른 쪽에는 이게 월스트리트 게임이다라고 전제를 달아서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랬더니 공동체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진행했던 쪽은 30%만이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요. 70%가 협력적으로 게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진행했던 쪽에서는 35%가 협력적인 선택을 하고 65%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회 구조 또는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는지에 따라서 인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은 만들어진 신화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소셜 비즈행에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이생망 청년 리셋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한신대 캠퍼스타운의 지원과 오마이 컴퍼니에서 진행한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생망이라는 게 이번 생은 망했다는 그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그 오랫동안 보호 종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부모가 있거나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무슨 한 달 살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데 여기 보호 종류 청소년들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 벌어서 다음 달 월세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한번 이런 시간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친구만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이러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 많은 모금을 할 수 있었고 2명의 친구들을 그 여행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많은 일들에 직면하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서 그 매번 부딪히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문자로 된 정보들이 지금은 그 인터넷을 통해 넘치지만 누군가 붙잡고 물어보고 자기 상황들을 토로하면서 상담하고 이러고 싶은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재벌 3세 기업인들이에요.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한번 사업이 망해도 얼마든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뭔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굉장히 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원을 동원할까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재벌 부모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업 성공의 요인으로 네트워크 힘을 얘기하는 그런 연구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는 논문들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창업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창업가의 뭐 사회적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확보한다는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성공한 사람이죠. 워렌 버핏하고 앤드류 카네기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워렌 버핏하고 한번 밥을 먹으면 246억이 들어가지만 이 밥을 먹는 이 동안 이 사람하고 많은 정보, 경제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죠. 그 자기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만 묻지 않는다면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정보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앤드류 카네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조력자들의 도움이라는 것이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2015년에 소공인들한테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왜 협업 활동을 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응답자 6,000개 그 업체 중에서 협업에 참여했던 경험은 고작 9.5%, 10%도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다음에 이 협업 활동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협업 활동 시간이 없어서, 협업 활동 대상이 없어서, 협업 활동이 구심점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업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고요. 뒤에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문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면 여러 관계의 연결 체제라고 하면서 행위자들이 관계적 고리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영학에서는 주로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사슬 내부에 공급자, 경쟁자, 수요자 이런 그 연결고리들이 연결을 해서 시장의 지식이나 정보 습득, 자원 확보 같은 것들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연구기관 같은 비시장적 지식이나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캠퍼스타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도 서울시와 학교라는 외부 네트워크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죠. 이 네트워크의 특성은 상호성, 상호의존성, 느슨한 결합, 권력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구체적인 목적 없이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네트워크가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그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면서 차차 사회적 자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나?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과 대학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처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시민사회나 마을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든든한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고요. 또 민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대기업의 그런 사회공헌팀 같은 경우들도 네트워크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협력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구밭 같은 경우도 휘하라는 기업과 콜라보를 통해서 수제 비누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다른 기업들과의 그런 협력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가 개인의 인맥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협력 네트워크는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서 역량을 확대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비용 절감을 하거나 자원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뢰도 향상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적인 네트워크로서 공고한 사회적 자본이 되려면 그 이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친밀감과 연대의식, 공감, 지속적 관계 유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협력 네트워크의 단계를 보여드리면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하고 뭐 같이 밥이나 차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아까 우리 저기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업하고 이 기업하고 협력하면 좋겠네요 하고 업무를 주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캠퍼스타운 내에서는 매달 정기 모임이 있는데 이런 정기적인 모임으로 관계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그 공유하고 연대하고 교류를 하다가 보면요, 이제 물리적이거나 인적인 어떤 자원 공유가 가능해진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 공유를 통해서 완전한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공식 계약이나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가 3가지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레디시 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지난달에 퀘벡에 갔다 왔는데, 레디시라는 기업은 배달을 주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연대협동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음식점주하고 배달이나 실무를 맡는 그 사무국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이들이 각각 33%씩 동일한 구성비를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레디시가 주창했던 거는 지역에서 생태적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있고요. 포장 용기나 이런 부분에서 생태적 전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자금 지원이 들어왔고요. 대잘쟁 신협이라든지 뭐 사회투자 네트워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총 160만 불의 자금 지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배달업체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여기에도 11개의 배달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레디시는 든든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굳세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두손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 대표가요, 홈리스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자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 종이 옷걸이를 만드는 생산하는 회사였는데요. 그 생산으로는 일자리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실버 택배를 영역을 넓혔.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물류에 대한 마인드와 그런 지식이 생겼는데
성수동의 그 소셜 벤처 기업들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소셜 벤처 기업들이 물류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맡아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물류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와디즈나 텀블벅, 그다음에 유캔스타트 같은 크라우드 펀딩 업체와 협력하면서 이 물류 분야의 그 훌륭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3년 전 자료를 보니까 한 300억 정도 투자를 이뤄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 커민입니다. 여기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공공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동의를 얻어내면서 여러 가지 민간 단체와 그리고 에서 많은 지원들을 이뤄냈고요.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한신대 캠퍼스타운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강북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창업과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봤던 거는 지역협력 네트워크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모임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창업도 그런 의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하는 과정은 시민사회가 뭐 발굴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 그 학교의 그 창업 지원 조직인 캠퍼스타운과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중간 지원 조직인 사회적 경제센터나 도시재생센터가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창업들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조직과 단체들이 이런 기업들을 지역에 알리는 역할까지 하면서 그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그 낙가유스라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독거 중장년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그 활동 프로그램으로 발굴된 곳이고요. 여기 수유맥주라는 곳은 수유도시재생센터가 지역의 아버지 모임에서 발굴한 그런 분들을 만들어낸 창업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일들을 그 다양한 기관들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협동조합 소셜 비전이 이런 일들을 많이 수주하고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도시재생센터나 학부생들이 뭐 지역 골목상권의 너치 효과를 만든다거나 동부여성발전센터라는 곳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한 여성들을 실제로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한신대 그 사회적 경제 공부를 같이 했던 그 활동가와 연구자들, 석박사들을 같이 이제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해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든 사회적 경제에서 일하든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 또는 환경 영역에서 일하던 그 영역들은 각자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느꼈고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협동조합 소셜 BGN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과 민간 연구 영역들을 서로 협업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노하우로 현장에 잘 맞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또는 그 쇠락한 지역의 마을 공동체나 지역 문제에 대응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협동의 좋은 사례들을 잘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이사장님께 궁금하신 거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드리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대표로 질문 하나 드리면 공동체의 중요성들은 참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저희 서울 캠퍼스타운에서도 이런 세미나들을 운영해가는 건 이렇게 가벼운 연결을 통해서 저희 한 400분 들어와 계신 단톡방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고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도 시작을 하고 저는 수실대학교 입주해 있는데 수실대학교 입주해 있는 기업분들하고도 이런 네트워킹들을 이제 계속 만들려고 해가는 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싶은 건데 실은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협동조합 소셜비즈N을 운영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애로사항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각 그 네트워킹 내에서 운영하실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고 공감을 얻고 그리고 발전을 하는지 그 단계들과 과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신뢰도 필요하고요. 아까도 이기적과 뭐 이타적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많은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조직들은 뭐 우리 캠퍼스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 속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협력 네트워크를 하는 구심점에 있는 캠퍼스타운 같은 조직, 중간 지원 조직들은 각 조직과 참여자들에게 어떤 효과,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성과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추상적으로 그냥 이익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사실 믿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익이 가능한지, 어떤 효과가 가능한지를 많은 사례와 경험으로 제안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는지 성과 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많이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감정 노동과 시간 투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쌓여진 게 갑자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을 내서 시간과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타적 유전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적 유전자들이 어떤 이익을 또 얻어갈 수 있는지들을 구심점 내에서 또 치열하게 고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앞두고 또 이렇게 조윤숙 이사장님 이런 학술적인 접근 관점에서도 네트워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세미나 안내해 드리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실시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저희 8, 9, 10, 11월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캠퍼스타운들 이야기들 더 좋은 세미나 만들 수 있게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의 내용은 서울 캠퍼스타운 플랫폼 들어오시면 함께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진행해 주신 대표님들 워낙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에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대 캠퍼스 타운의 주관으로 또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대표님들께 감사하다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